23시 47분 대리 씨의 응급 서비스에 불안한 전화가 걸려온다. 선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가 즉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아이의 목소리다. 떨리는 소리지만 필사적으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소녀는 분명히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단 한마디뿐이지만 그것이 끔찍하게 불안하게 만든다. 엄마가 언니들을 물속에서 재웠어요. 이것은 평범한 전화가 아니다. 이것은 아무 배치원이나 해결할 수 있는 우연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목소리에서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배치원은 순간의 모든 중요성을 이해하며 즉시 확인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디에 있니? 답변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소년이 주소를 말한다. 스켈로우 포인트, 농장. 이곳은 도시 경계를 훨씬 벗어난 외딴 장소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는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 날씨도 좋지 않다. 강한 바람과 비가 이 지역으로의 접근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화는 출동 일지에 기록되고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순찰차 7번이 지정된 주소로 출발한다. 배치원의 화면에 즉시 표시가 나타난다. 스켈로우 포인트, 농장. 경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고 단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이 작은 농장뿐이다. 즉시 명확해진다. 시간이 얼마 없고 빨리 행동해야 한다. 순찰팀이 가야 할 도로는 복잡할 것이다. 이 지역에 가득한 좁은 시골길들은 큰 속도를 낼 수 없게 하고 비와 강한 바람을 고려하면 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시험이 될 것이다. 날씨가 정말로 악화되고 있다.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차에 앞유리를 때리며 시야가 점점 나빠진다. 이 모든 것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만들지만 이번에는 날씨 조건조차도 현장에서 순찰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에 비해 부차적인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부족하고 공중의 긴장감이 맴돈다. 팀원 각자는 그들이 현장에 빨리 도착할수록 아이를 안전하게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 순찰차는 어두운 도로 구간들을 돌아가며 해안 방향으로 향한다. 바람과 비가 강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길을 계속간다. 이 버려진 도로들에 그런 차들이 있다면 몇 대의 차량만이 가끔씩 이곳을 지나간다. 아일랜드의 이 지역에서 인구가 거의 완전히 없고 농장이 외딴 곳에 있다는 것이 이곳을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 순찰대가 길을 계속 가는 동안 스켈로우 포인트 농장이 단순히 지도상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것은 그 순간 사건의 진원지가 될 장소이며 그 결과는 아직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해안가 가장 끝에 있는 땅의 한 구역으로 외딴 곳이며 남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그리고 순찰팀이 마침내 이 외딴 구역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회색 벽들 뒤에서 정확히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곳은 분명히 개입이 필요했다. 모든 분이 소중했다. 스켈로우 포인트. 농장에는 오닐 가족이 살고 있다. 이것은 해안가 가장 끝에 있는 작고 고립된 농장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5km나 된다. 오닐 가족에는 시나드가 있는데 그녀는 32살이고 3명의 아이들이 있다. 아들 핀이 8살, 2딸, 시어샤가 5살, 애네가 3살이다. 이 가족은 겉보기에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가족처럼 보인다. 지역 농부들로 땅에서 일하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시나드의 남편 리암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해의 석유 시추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번만 집에 온다. 이것은 시나드가 아이들과 함께 일상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장은 겨우 수입을 가져다 준다. 해마다 땅이 점점 덜 생산적이 되고 그것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점 적어진다. 시나드는 상황에 대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외로움과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이 그녀를 괴롭힌다.
집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수리가 필요했다. 가장 가까운 정착지인 둘린 마을까지는 5km나 되고 매일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드물게 들어오고 농장 자체는 무인의 자연에 흡수되어 있다. 때때로 자연 자체가 이곳 주변의 고리를 조이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 원로가 말하듯이 거기엔 항상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마치 항상 농장이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이 외딴, 거의 버려진 지역에서 순찰차가 마침내 농장에 도착한다. 어두운 밤 속에서 이 바람과 비 가운데 경찰들 눈앞의 그림이 명확해지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하다. 집의 한 창문에서 불빛이 켜져 있다. 이것은 이상하다. 다른 광원은 없고 단지 그것만이 약하고 흐릿하다. 하지만 더욱 불안한 것은 집의 입구문이 반쯤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초대장 같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이 문이 열릴 때 그들은 무엇에 들어가게 될까?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집이 이 순간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처럼 보인다. 한 걸음씩이 그들을 답에 가까이 데려다 주지만 정확히 어떤 답을 찾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경찰관들이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 오래된 집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작고 어두운 방이다. 유일한 광원은 복대서 나오는 흐릿하고 깜빡이는 빛이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주철 욕조가 서 있는데 벗겨지고 페인트가 떨어진 상태이다. 그 안에 물이 이상해 보인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 같다. 그리고 이 물 속에 끔찍한 발견이 있다. 주철 욕조 안에 두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다. 5살 시어샤와 3살 애네. 그들의 몸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주변의 물은 그들의 삶에서 남은 모든 것을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 경찰관들은 이것을 차가운 정확성으로 기록한다. 프로토콜. 단순한 사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공정한 설명 뒤에도 추가적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공포가 숨어 있다. 욕조 안의 물은 이미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장소이다. 집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며 경찰관들이 부엌으로 향한다. 그곳 테이블 뒤에 시나드 오닐이 앉아 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있고 오직 그녀의 조용하고 단조로운 소리들만이 그것을 깬다. 그녀의 시선은 한 점을 향해 있다. 그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참석자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 앞 테이블 위에 빈 제임슨 위스키 병이 놓여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설명일 수도 있다. 술에 취한 여자가 통제력을 잃고 절망의 순간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단순하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경찰관들이 다가와서 체포할 때 시나드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는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으며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 단지 앉아 있을 뿐 잃어버린 채로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그녀의 상태는 명백하다. 그녀는 정신이 나가 있다. 수사팀과 검시관이 이미 현장에 호출되었다. 집은 봉쇄되었다.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경찰관들이 범죄 현장을 기록하고 전체 장면이 수사관들, 경찰들, 법의학 전문가들의 작업으로 바뀐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그리고 왜 이 공포의 목격자가 되었을까? 이것은 길고 복잡한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법의학자들이 집 검사를 시작한다. 이것은 거의 일상적으로 보이는 표준 절차이다. 지역 전문가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여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집은 완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개입을 가리킬 수 있는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검사는 특별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침입의 흔적이 없다.
문과 창문들이 잠겨 있다. 우리가 상황을 사고나 가족 비극으로 고려한다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대로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모든 것이 외부 개입의 부재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건들이 예상된 버전의 틀 안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수사의 전형적인 순간이다. 시나드의 의료 검사를 실시할 때 결과는 명백해 보인다. 여성의 혈중에 높은 알코올 농도가 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비극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적 요소이다. 삶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의 순간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익사시켰다는,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목격자 중 하나인 핀의 신문이 시작될 때 그림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당황한 것처럼 보이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와 함께 방에는 정직하고 평온한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있다. 핀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증언은 혼란스럽고 그는 말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명백히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처음에 그는 의미 없는 문구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혼돈 속에서 그의 말들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 문구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논의되었던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습니까? 핀은 왜 밤에 일어난 일의 맥락에서 그녀를 언급합니까? 수사관은 서류를 제쳐두고 즉시 정보를 확인합니다. 외할머니인 메이브 오닐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1978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핀의 말은 충격과 아이의 환상으로 치부되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은 특히 충격적인 사건 후에 종종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세부 사항은 사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즉시 제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사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부 사항이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시네이드 오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현장 검토와 수집된 모든 사실 분석 후 그녀의 인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 혼자 있었고 그녀의 아들 핀은 유일한 증인이었으며 그의 증언은 대체로 어머니가 비극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버전을 뒷받침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상태 또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기록된 의료 결과는 시네이드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합니다. 증거는 그녀를 완전히 지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그녀가 유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 개입을 암시할 수 있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그녀가 혼자였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것이 그녀를 1순위 용의자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결과로 시네이드 오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집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이 매우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고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피로, 알코올 중독 및 심리적 위기.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동기로 보입니다. 핀은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과 증언은 비극의 그림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제시한 공식적인 동기 버전은 꽤 간단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버전, 산후 우울증이 끊임없는 고립과 절망으로 악화되어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어려움, 재정 문제에 직면한 여성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술은 현실에서 벗어나 고통을 삼키는 그녀의 방법이었고 어느 순간 선망 상태에서 이 끔찍한 실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지원 부족,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네이드는 항상 폐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불행했고 그녀의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비극과 충분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웃들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폐쇄적이었다. 그녀는 항상 불행해 보였다. 이 단어들은 시네이드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몰아붙인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과 절망의 그림에 들어맞는 핵심적인 순간들입니다. 먼저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혼돈 속에서 그의 말들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 문구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피는 왜 밤에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그녀를 언급할까요? 기소된 후 시네이드 오닐은 엄격한 의료 감독해 애니스 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우의 표준적인 절차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녀는 수사관이나 의사들과 접촉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죄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녀는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행동 또는 무행동은 그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발생한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시네이드의 침묵,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때때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침묵은 실제로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깨닫거나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고 증언이 기록되었으며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충분히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는 완료되었으며 이제 법원만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불명확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한 답변은 수사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최종 버전처럼 보이지만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밤. 수석 수사관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진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는 증언을 다시 읽고 모든 사실,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합니다.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하고 기록에는 건조한 사실들만 있습니다. 그는 사건이 그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행해진 일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메모나 설명이 없습니다. 보험도 복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합리적인 동기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지친 여자가 술을 마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논리의 공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왜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 메모가 없었을까요?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웠을까요? 그리고 수사관의 시선은 다시 핀 오닐의 증언에 멈춥니다. 그가 말한 그 문구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순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충격에 빠진 아이가 왜 죽은 할머니에 대해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들을 계속해서 다시 읽습니다. 부차적인 역할로 치부되었던 이 이상한 조각이 이제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직감이 살아나고 그는 깨닫습니다. 다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카이브로 향합니다. 그는 메이브 오닐의 사망 증명서를 찾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날짜가 일치합니다. 메이브는 1978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관련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만 아마도 중요한 세부 사항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상 현상, 이 명확하지 않은 조각이 해결의 열쇠일 것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더 이상 시스템을 단순히 따르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시네이드의 가족사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모든 비극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일부일 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 달간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클레어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 공식 요청을 보냅니다. 이것은 수사를 공식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길을 단순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청은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메이브 오닐과 그녀의 딸 이졸데 오닐, 시네이드의 어머니에 관한 다른 모든 문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단계입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게 됩니다. 농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시네이드와 그녀의 가족에게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의 방향은 현재를 연구하는 것에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네이드는 24시간 감시를 받는 병실에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움직임이 기록됩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이 기록은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일지의 첫 번째 기록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음식을 거부합니다. 질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신호처럼 보입니다. 일지 기록은 계속됩니다. 장기간의 부동, 긴장증. 이것은 이미 더 심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시네이드가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어떤 내면의 상태에 몰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설명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상적인 기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분명한 병리학적 징후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혼돈 속에서 그의 말들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고 있었어요. 이 문구는 프로토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피는 왜 밤에 일어난 일의 맥락에서 그녀를 언급할까요? 그리고 시네이드의 상태가 변합니다. 일기 기록은 다시 변화를 포착합니다. 무관심의 기간이 불안 발작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극성이지만 서로 뒤따릅니다. 여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변과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는 배경에서 관찰되며 그녀의 행동에는 불안정한 부적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록은 더 불안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한 번은 간호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는 병실의 빈 구석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시네이드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행 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가 없었고 그녀의 시선은 흐려졌으며 목소리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불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조용해. 아프지 않을 거야. 시네이드가 말한 이 말들은 뒤틀린 보살핌처럼 들립니다. 마치 그녀가 누군가를 돕고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정말로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누구를요? 이 순간은 모든 동기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녀는 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그녀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행위라고 실제로 믿고 있을까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주치의는 그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알코올이나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네이드의 행동은 단순한 진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의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행동은 가장이나 단순한 알코올성 정신병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신 문제로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수사는 그러한 결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그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식 권고는 완전한 정신과 감정입니다. 이제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는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관들은 성 브리짓 병원의 중앙기록 보관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잊혀져 외부인의 눈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와 불길한 침묵, 수십 년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도서관에서 모든 구석은 미스터리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먼지로 덮인 선반들은 수천 개의 파일로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담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 항상 어렵고 지루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수사관들에게 기록 보관소에서 보내는 매부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 섹션을 뒤져 우연한 문서들만을 발견합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나 몇 시간의 철저한 검색 끝에 마침내 선반 중 하나에 필요한 섹션이 나타납니다. 다른 파일들 사이에 놓인 파일에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오닐. 수사관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파일은 이제 그들의 기회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선반에서 꺼냅니다. 큰 파일은 아니고 몇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사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에는 이솔데 온닐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이번 연도는 1970년에서 1971년입니다. 이 건조한 사실들은 이전에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 여성일까요? 왜 이 연도일까요? 그녀는 시네이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수사관은 파일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전환점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페이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각 줄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진단열의 한 줄에 멈춥니다. 여기에 손으로 급성 편집증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조울증적 정신병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이솔데 온닐에게 한때 진단되었던 진단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많은 것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핀의 증언에 숨겨져 있던 모든 미스터리가 문서로 확인됩니다. 할머니와 다투는 엄마에 대한 그의 말은 이제 단순한 어린 시절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유산입니다. 수사관은 자신이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솔대의 편집증적 정신병과 그녀의 조증 에피소드는 단순히 의료 기록이 아니라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감정을 위해 임명된 정신과 의사는 시네이드 오닐과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숙련된 전문가로서 사건의 모든 자료, 즉 신문 기록, 간호사 기록, 이솔대 오닐의 의료 기록 사본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서들에는 단순히 한 사례에 대한 설명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료 기록과 진료 기록에 담긴 여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될 정신과 의사의 작업은 수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1992년 3월 말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공식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는 일어나는 일에 빛을 비추는 핵심 문구로 시작합니다. 환자는 심각한 정동장애의 징후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는 문을 여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질병의 유전적 특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솔대 오닐의 진단에 대해 언급했던 기록 보관소의 발견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증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 장애가 시네이드에게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내리는 예비 진단은 의학적 설명의 최종적인 결론처럼 들립니다. 진단되지 않은 양극성 장애를 배경으로 한 급성 정신병적 에피소드. 이 말들은 일어난 일 뒤에 숨겨진 과학을 제공합니다. 터져나온 이 모든 정신병은 더 이상 우발적인 비극처럼 보이지 않고 숨겨진 정신질환의 필연적인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결론은 또한 수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알코올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얼핏 보기에 알코올은 비극의 주요 촉매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에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알코올은 원인이 아니라 정신방어의 마지막 장벽을 제거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알코올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질병을 가속화하고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설명은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알코올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네이드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명백하고 논리적이었던 술 취한 살인에 대한 가설은 공식적으로 반박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자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표면 아래에 있던 장기적인 정신질환의 결과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결론은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의 직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네이드의 상태는 의학적 개입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수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수사는 프로토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 이 경우 시네이드의 남편인 리암 오닐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모든 가능한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주요 작업 방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표준 절차입니다. 비극이 일어난 날 부캐의 유전 플랫폼에 있던 리암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는 그를 가능한 연루자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혼란 속에서 그의 말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 문구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논의된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피는 왜 밤에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그녀를 언급할까요? 경찰관들은 브렌트 알파 석유 굴착장치 운영 회사에 공식 요청을 보냅니다. 리암 오닐이 사건 당일에 굴착장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응답은 그 시대의 기술인 낡은 텔렉스를 통해 빠르게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1992년 2월 12일 리암 오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한 시간 기록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교대 근무자 명단에 정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발생한 날 그가 굴착 장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응답에는 그의 굴착 장치 체류를 확인할 준비가 된 12명의 직원 목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암의 알리바이를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모든 문서와 증거를 받은 수사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의 표현은 간단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암 오닐의 범죄 현장 존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합니다. 리암 오닐이 제외되면서 수사는 시네이드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녀의 상태와 남성 버전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수사는 유일한 비극의 가능한 원천으로서 그녀에게 점점 더 집중됩니다. 리암 오닐은 비극이 발생한 지 몇 달 후인 1992년 5월 10일에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그의 고국에서의 존재는 즉시 수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이제는 용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증인으로 신문을 받도록 소환되며 기꺼이 동의합니다. 리암은 오래전에 상실감을 극복했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시네이드의 과거, 즉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전혀 나누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정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일어난 일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신문에서 리암은 아내의 행동에서 자신이 알아차린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말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만 그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달랐습니다. 때로는 몇 주 동안 침묵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라고 리암은 말합니다. 이 문구들은 언뜻 보면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의 징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네이드에게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 설명은 그녀의 삶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던 병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리암은 더 나아갑니다. 그의 말에는 가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이해 부족도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가족의 나쁜 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폭로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네이드가 가족 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나쁜 피에 대한 이야기는 병과의 내면적 투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요소는 시네이드의 이모에게서 나옵니다. 친척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시네이드의 어머니 이졸대의 질병이 가족 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졸대의 병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인용문은 상황의 모든 비극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정신질환이 종종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시네이드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고통을 숨기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수사관은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네이드는 유전적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침묵과 도움 거부를 포함하여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미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 지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의 행동의 주요 동력이 되어 그녀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닫힌 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을 잃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녀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끈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 신문실.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방에는 시네이드, 수사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모든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단어는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네이드의 어머니 이졸 때 온일의 의료기록 사본인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그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과거의 상징과 같습니다. 시네이드가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이야기가 이제 드러납니다. 수사관은 폴더를 테이블에 놓고 시네이드를 겨냥하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녀의 두려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의 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왜 침묵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리적 압력, 즉 그녀에게 자백하거나 적어도 설명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네이드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신문 기록에서 용의자는 처음으로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움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피는 당신이 할머니와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가 환각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질문은 그녀의 정신병을 어머니와 연결하는 또 다른 고리를 닫았습니다. 이제 시네이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방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시네이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결정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수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선택의 순간입니다. 침묵은 몇 초 동안 계속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주시하고 마침내 그녀의 침묵이 깨집니다. 시네이드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있었습니다. 같은 웃음, 병의 목소리. 이 말은 사과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그녀의 인식, 그녀의 마음에 침투한 적에 대한 그녀의 인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핵심 인용문입니다. 시네이드에게 일어난 일은 살인이 아니라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구원의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분노나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은 그녀의 내면 세계, 즉 그녀가 아이들을 구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의 결과였습니다. 최종 감정을 위해 전국 3명의 주요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특별 전문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의료 소견을 법적 영역으로 최종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문에서 시네이드의 마지막 증언을 포함하여 사건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중에 수집된 모든 것, 즉 문서, 분석, 관찰 및 심리 보고서가 이제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은 최종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결론이 준비되었을 때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긴장되었습니다. 이 결론이 사건을 법적 영역으로 전환할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네이드의 성격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신 상태를 연구하여 그녀가 비극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시네이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문서의 제목은 시네이드 온일 사건에 대한 법정 정신과 감정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장애 1형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많은 행동을 설명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양극성 장애와 그녀가 언급한 환각은 전체 시스템에 명확해집니다. 먼저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혼란 속에서 그의 말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 문구는 의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피는 왜 밤에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그녀를 언급할까요? 그러나 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네이드의 법적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피고인 오닐은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를 저지를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자신의 행동의 실제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이상을 인정한 것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정신병의 결과였지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세한 검토 끝에 기소는 전문가들의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시네이드의 정신 상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법적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의 살인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정신 이상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다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곧 시작될 재판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 변화는 과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질문이 이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시네이드와의 치료 세션 기록은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녀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비극의 밤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의사가 던진 질문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그녀의 환각의 본질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세션에서 의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정신병의 또 다른 층을 열 것입니다. 시네이드의 대답은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정화해야 한다고. 이 말은 그녀가 신문에서 말한 것과 아들 핀이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차분하고 깊은 환경에서 그녀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기억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네이드의 환각은 청각적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각적 환각도 설명하며 이는 그녀의 정신병을 더욱 포괄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서 질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시어샤가 웃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질병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것이 저를 조롱했어요. 현실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그녀의 정신병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고뇌는 이러한 이미지, 즉 현실과 환각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끔찍한 환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시네이드는 아이들을 정화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그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야 했어요. 그들을 영원히 조용히 잠들게 해야 했어요. 이 말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봄 행위로 인식했던 것은 이제 정신병으로 인한 비극적인 실수로 보입니다. 의사가 가장 직접적인 마지막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시네이드는 충격적일 정도로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 대답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동기를 이해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녀의 세계, 그녀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비극적이고 왜곡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아무리 끔찍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리학적인 상태에 의해 지시되었습니다. 시네이드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왜곡되었고
자신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법정. 증인석에는 주 정신과 전문의가 앉아 자신의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네이드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며 연설합니다. 그의 임무는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쉬운 논리와 의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극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밝히려는 시도입니다. 전문가는 비극의 촉매제가 된 그녀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시네이드가 몇 주 동안 불면증과 편집증으로 고통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녀의 기본적인 장애를 악화시켰는데 그것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힘을 축적했습니다. 밤의 불면증과 강박적인 생각은 그녀의 현실이 되었고 이는 그녀의 내면의 싸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의 편집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는 두려움과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알코올이 어떻게 파괴적인 촉매제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고 있던 마지막 통제 메커니즘을 파괴했습니다. 알코올은 마지막 장벽을 제거했고 시네이드는 세상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급성 정신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그녀의 병든 마음의 산물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신병의 절정의 순간에 그녀의 인식은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각 및 시각적 환각은 그녀에게 객관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은 현실이었고 그녀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환상과 그녀가 들은 목소리는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녀가 복종해야 할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그녀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마침내 그 행위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네이드에게 그녀의 행동이 폭력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었던 목소리에 의해 지시된 의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함으로써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은 살인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정신병과 그 결과의 모든 핵심적인 순간들이 이제 명확합니다. 이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1993년 2월 2일 앤니스시 대법원, 리암 오닐, 수사관, 언론 등 사건의 모든 핵심 관계자들이 법정에 모였습니다. 시네이드 오닐은 피고인용 특별 칸에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몇 달 동안 진행된 재판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 한 여성의 운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시선을 들고 침묵 속에서 판결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먼저 판사는 명백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법원은 시네이드 오닐이 시어샤와 애인 오닐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표준 절차이지만 이 순간에 잠시 멈춥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다음 단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춤. 판사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에 근거하여 이 말은 사건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됩니다. 시네이드의 상태에 대해 이전에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이제 결정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법원은 그녀를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로 인정합니다. 먼저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혼돈 속에서 그의 말들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할머니와 다투었어요. 이 문구는 프로토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버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피는 왜 밤에 일어난 일의 맥락에서 그녀를 언급할까요? 법정은 침묵에 잠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결이 아니라 수사 전체의 흐름을 바꾼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유죄 여부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 후 판사는 시네이드의 향후 운명에 대한 판결을 낭독합니다. 시네이드 오닐은 더블린에 있는 중앙정신병원에서 강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상태에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게 될 말입니다. 재판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르지만 단호하게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네이드 오닐은 더블린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은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제 비공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학적 영역으로 넘어갔고 병원 담장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법정 앞에 섰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의료 시스템의 틀 안에서 말입니다. 그의 삶을 바꾼 악몽을 겪은 리암 오닐은 아들 핀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3년에 그들은 클레어 카운티의 농장을 팔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 조치는 과거로부터의 도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떤 안정을 되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향후 거주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고 모두에게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스칼로 포인트, 농장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주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집은 버려진 채 남아 있었는데 마치 비극뿐만 아니라 한때 이 벽 안에 존재했던 찢겨진 삶의 상징처럼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장소를 피합니다. 이곳은 지역 전설의 일부가 되었는데 한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고 이제는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찬 장소 말입니다. 그러나 오닐 가족의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의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일랜드 전역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농촌 및 보수적인 공동체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나라 전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논의의 주요 주제는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낙인 찍는지, 특히 질병이 자주 숨겨지고 도움이 부족한 마을과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낙인 찍는지였습니다. 오닐 가족의 비극은 그 모든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일랜드의 정신과 치료 부족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이 사건은 심리 서비스 개혁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비극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네이드, 리암, 그리고 그들 가족 전체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지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기입니다.